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장준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클라우드는 서비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는 데 기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AWS의 어떠한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VPC, EC2, RDS 등 기본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AWS는 175개 이상의 서비스들이 있고 매년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들과 기능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서비스들이 있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번 세션에서는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 중 5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것을 활용하여 고객의 서비스와 플랫폼을 개선한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같이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계신 안성민 SA님과 함께 엔드리무 강산하 팀장님, 야노자의 송영호 파트장님 두 분을 모시고 직접 AWS 서비스를 사용하신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이번 세션에서 소개되는 5가지 서비스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의 라우터로 AWS와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AWS 쉴드, 그 중에서도 쉴드 어드밴스드를 활용하여 MMORPG에서 디도스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엔드리무 강산하 팀장님께서 AWS 네트워크 가속기인 AWS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사용해서 글로벌 원빌드 게임의 네트워크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야노의자의 송영호 파트장님께서 AWS IoT를 사용하여 기존 호텔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 안성민 X님께서 아마존 워크스페이스와 아마존 앱스트림 등 엔드 유저 컴퓨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원격 근무 환경을 구축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네트워크는 그 트랜짓 게이트웨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트랜짓 게이트웨이 이전의 AWS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어플리케이션별로 VPC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고 각 VPC는 VPC 피어링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온프레미스와의 통신은 VPN 또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하여 각 VPC와 AWS 서비스와 연결합니다. 만약 VPC의 수가 많아지고 그 사이 연결이 많아지게 되면 관리해야 할 항목들이 많아지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출시된 이후 네트워크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네트워크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요. VPC, VPN, 다이렉트 커넥트는 각각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연결됩니다. 기존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면서도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장점을 3가지 카테고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가 단순해집니다. 기존의 피어링 방식과는 다르게 VPC, VPN, 다이렉트 커넥트 모두 중앙에서 관리하게 되어 네트워크가 단순해집니다. 다음은 글로벌 연결에 대한 지원입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리전 단위의 리소스이며 다른 리전의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피어링 연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에 다른 리전의 VPC를 각각 연결하였다면 이제 리전별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두고 VPC를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연결하고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들을 피어링으로 연결하여 글로벌 연결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쉽게 네트워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과 비교하여 훨씬 빠르게 구성할 수 있고 트랜짓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매니저를 통해서 글로벌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VPC에서 사용하던 모니터링 도구들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참조용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 VPC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라우팅 구성을 통해 독립된 VPC끼리는 통신이 안 되고 인증, 모니터링과 같은 공용 서비스들의 VPC만 다른 VPC와 통신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우팅 구성을 통해서 인라인 서비스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침입 감지, 진입 방지 시스템과 방화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의 경우 VPN과 다이렉트 커넥트를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연결하여 VPC와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넷과의 연결을 보자면 아웃바운드 트래픽의 URL 필터링이나 넷 게이트웨이를 별도의 VPC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트래픽 또한 별도 분리된 VPC를 구성하여
잘 정리된 형태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과 영화, 또 제품 설계와 같은 3D 엔지니어링 업계의 리더로 자리 잡고 있는 오토데스크가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개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짓 게이트를 도입하기 전 오토데스크 고민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의 경우 하이브리드 구성을 통해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모두 운영 중이었는데요.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계정, 여러 VPC로 서비스를 구성한 후 VPC 간 데이터 센터 간 사이의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방화벽을 거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었지만 AWS 상의 작업이 점점 많아지면서 규모를 확장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화벽 어플라이언스의 연결 제한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VPC에 방화벽을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VPC 간의 트래픽이 다이렉트 커넥트를 거쳐서 온프레미스를 거쳐 전달되기 때문에 최대 60ms까지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응답 속도가 중요한 서비스들의 경우 VPC 피어링을 통해서 구성을 하였지만 코어 서비스들 같은 경우 모든 VPC와 연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어링 개수 제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유사한 역할의 트랜짓 VPC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트랜짓 VPC는 자동화 관리 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이러한 문제들을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새로운 구성에서는 두 개의 트랜짓 게이트를 각각 서비스용, 개발 테스트 용도로 만들었고 각 영역에 속한 VPC들을 여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동작하고 있던 방화벽 어플라이언스를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인라인 VPC로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서 리소스 제한에 따른 문제, 그리고 VPC 간 레이턴시 문제를 없앨 수 있었고 관리의 편의성, 가시성, 확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때 유용한 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경우 레이어 3, 즉 IP 주소를 기준으로 라우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항목들은 IP가 겹치지 않도록 모두 사이더 블록이 겹치지 않게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 라우팅 정보를 자동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BGP를 사용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ASN이 겹치지 않도록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라우팅 정보를 요약해서 라우팅 테이블 크기를 작게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프로덕션 시스템의 라우팅을 수정하기 전에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개발 환경에서 수정 사항을 테스트해보고 나서 정상적인 경우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속성들을 생성할 때 설정을 잘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ECMP 지원을 설정을 활성화하면 향후 VPN 트래픽 확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계정의 VPC를 연결할 때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공유 연결 자동 승인을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기본 라우팅 설정을 비활성화하시면 항상 명시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하도록 하여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PC를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붙일 때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서브넷이 아닌 전용 서브넷을 두어 해당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을 별도로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AWS 쉴드 어드밴스드를 활용한 MMORPG 서비스 디도스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스는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즉 분산 서비스 공격의 약자입니다. 다수 분산된 공격 지점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프로토콜 구조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공격을 통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만드는 공격입니다. 다음은 올해 2분기에 발행된 쉴드 리포트 내용입니다. 작년 동일 분기에 비해서 공격 발생 횟수, 최대 공격 트래픽, 최대 패킷 양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네트워크 환경과 IoT의 발전 등으로 분산 공격이 더욱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이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사 대상의 디도스 공격은 어떨까요? 게임의 경우 디도스에 취약한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시스템은 특정 컴포넌트가 문제가 될 경우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는 단일 실패 지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 접속자 수 등 필요한 공격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상의 악명을 얻기도 쉽기 때문에 디도스 발생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홍보를 위한 좋은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HTTP보다는 전용의 UDP,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격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게임 업계는 클라우드 서비스 다음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이러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AWS 쉴드라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AWS 쉴드는 쉴드 스탠다드 그리고 쉴드 어드밴스드라는 두 가지 티어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오른쪽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쉴드는 손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구조를 변경할 필요 없이 콘솔 마법사를 통해서 보호받는 리소스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각 리소스에 맞는 탐지와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AWS 쉴드는 전체 스택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서비스들의 경우 쉴드 스탠다드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용 완화 규칙을 원한다면 쉴드 어드밴스드를 가입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디도스 방어 전문가로 이루어진 쉴드 대응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쉴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는 리소스별로 다양한 공격 지포를 클라우드와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WAF 공격 분석을 통해서 주요한 리퀘스트 공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는 대시보드와 분기별 리포트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쉴드 어드밴스드에 가입한 사용자들에게 와프와 파이어월 매니저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공격이 발생했을 때 방어 목적의 규모 확장이 발생할 경우 비용 보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WS 쉴드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사용자 리소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라우트 53을 사용하시면 무료로 쉴드 스탠다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쉴드 어드밴스드를 가입한 경우 추가로 ELB, EIP, 그리고 글로벌 엑셀러레이터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MMORPG의 디도스 보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에 대한 디도스 보호 사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던 MMORPG 서비스 디도스 방어 사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MMORPG 구조를 간략하게 그려봤습니다. 로그인 서비스를 비롯한 부가 서비스들이 있고 실제 게임의 로직을 돌리고 있는 게임 서버 인스턴스가 존재합니다. 이 인스턴스들의 EIP를 통해 고정 IP를 등록하게 되고 사용자 클라이언트는 이 고정 IP에 연결하여 연결을 맺고 게임을 서비스하게 됩니다. 빠른 응답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이 인스턴스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적으로 인스턴스를 확장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MMORPG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한 업체에서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이 들어오면서 공격을 받은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패킷, CPU 지표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버 프로세스의 경우 네트워크 부하로 인해 통신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예외 상황에 대해서 처리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또는 다른 서버와의 접속을 끊기게 되고 서버는 크래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고객은 문제를 발견한 후 담당 파트너 그리고 AWS의 담당자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고 비즈니스 서포트 플랜을 사용해서 심각도가 높은 서포트 케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쉴드 어드밴스드를 활용해서 실제 서비스 디도스를 방어한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쉴드 어드밴스드의 경우 1년 약정이 기본이지만 첫 등록 후 2개월까지는 테스트 기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사용 비용도 크레딧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AWS 담당자와 논의하여 바로 쉴드 어드밴스드에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업체의 경우도 역시 쉴드 어드밴스 가입으로 디도스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쉴드 어드밴스드에 사용 중인 EIP를 보호 리소스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리소스는 공격 모니터링과 완화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공격자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VPC 플로우 로그를 활성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공격 패턴과 공격자 IP 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디도스 대응팀과 아마존 차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쉴드 어드밴스드의 경우 공격받는 VPC의 네트워크 ACL을 통해 자동으로 진입 트래픽을 필터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실제 트래픽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보안 그룹을 많이 사용하시고 네트워크 ACL은 많이 활용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에도 네트워크 ACL이 구성되지 않아서 여기서는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EIP 대신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트래픽 유입을 막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클라이언트의 초기 접속 IP 혹은 이후에 서버 인스턴스 IP가 하드코딩되어 있는 경우 IP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패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대상의 어플리케이션 전용의 완화 규칙을 적용하여 디도스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공격 유형을 보시면 심플러드, 리셋플러드와 같은 TCP 프로토콜 대상의 공격과 함께 UDP 리플렉션과 같은 트래픽 유형의 공격을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TCP 프로토콜의 공격의 경우 전용 완화 규칙을 통해서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요. 대다수 공격이 해외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 외의 트래픽은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GOIP 기반의 해외 트래픽을 블록할 수 있었고요. 또 심플러드와 같은 공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정 TCP 플래그, 신 플래그가 많이 붙어있는 패킷들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들어오는 경우 일정 비율의 패킷만 허용하도록 레이트 리미트를 적용하였습니다. 쉬드 어드밴스드와 비즈니스 서포트를 활용하면 디도스 대응팀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도스 대응팀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부실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디도스 대응팀에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배경 정보, 증상, 공격 패턴, 그리고 앞으로 공격받을 리소스까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리소스의 목록, 그리고 공격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시면 빠르게 전용 완화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경된 서비스 구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서비스 노출 지점으로 삼고 클라우드와치 지표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 알람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DIT 인게이지먼트 람다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서포트 케이스를 생성하고 또 DIT에 바로 알림을 보내서 빠르게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추석과 같은 명절 때나 신규 컨텐츠 추가 시와 같이 공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미리 전용의 완화 규칙을 적용하여 공격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AWS 쉴드 사용 사례를 알아봤고 디도스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엔드림의 강산환 팀장님께서 앞서 설명해드린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이용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엔드림의 강산환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도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얻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준 AWS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엔드림은 2015년도에 설립한 모바일 전략 게임 개발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회사로 있는 조이시티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플랫폼의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하는 퍼블리셔이고요. 저희 엔드림의 처녀작인 오션 앤 엠파이어부터 해서 현재 글로벌 라이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캐리비안의 해적, 건십 배틀 토탈 워페어, 그리고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점에 오늘 글로벌 런칭을 시작한 크로스파이어 워존, 그리고 테라, 엔드리스 워까지 다양한 전략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엔드림의 플랫폼 팀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사내외 인프라, 보안, 네트워크까지,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까지 다 하는, 이것저것 다 하는 그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조이시티 시스템팀, 분석실, 다양한 조직들과도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 롤을 갖고 있고 인프라도 하는 그런 롤을 갖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저희가 어떤 검토를 했는지, 어떻게 도입하게 된지 그 검토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고려를 했어요. 자사 아키텍처랑 게임성, 그리고 서비스 대상 지역을 어디로 선정할 건지, 비용이 어떠한지가 가장 주된 검토 이슈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레이턴시에 은근 민감했어요. 보통 온라인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들은 이제 레이턴시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죠. 근데 저희 게임은 전략 게임이라는 특성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레이턴시가 느슨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해보니까 초단위로 대용량 그리고 빠른 트래픽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그런 게임성을 갖고 있었어요. 유저 간 대규모 전투라던가 그런 브로드캐스팅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트래픽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저희 게임은 완벽한 모놀리직 아키텍처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C++ 기반의 뭐 소켓을 물리는 그런 게임 개발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전략 게임은 한편으로는 이제 부동산 게임에 가깝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유저들이 모여서 게임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도 작고 그래서 모놀리직 아키텍처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잘 만든 모놀리직이 열 마이크로 서비스 부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힘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서비스 대상 지역에 대한 검토는 게임성 자체가 유저 간 전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게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저들끼리 한데 모여서 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 국가 민족이 서로 이제 앙심을 갖고 전쟁을 치러야지 저희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게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게임성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서버 DB 같은 것들은 단일 리전에 배치를 하고 라스트 마일 히트맵 관리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각 리전 간 지역별로 레이턴시 테스트를 직접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레이턴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제가 이제 일일이 손으로 하지 않고 이 클라우드 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장점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장점은 일단 소개부터 하자면 2018년도 AWS 리인벤트 행사를 통해서 발표가 됐어요. 그 당시에 저도 현장에서 직접 들었는데 그 이후로 한국에 바로 돌아오자마자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스템 자체는 그 서비스 자체는 애니캐스트 IP 방식의 가속기 서비스예요. 그리고 AWS 엣지 로케이션을 사용하고요. 매우 간단하게 EAB라던가 EC2, 일라스틱 IP 등으로 엔드포인트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장표를 보시면 왼쪽 그림은 그 가속기 같은 걸 사용하지 않은 환경에 퍼블릭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여러 홉을 거치는 그런 그림이에요. 단일 그 홉마다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홉이 많아질수록 레이턴시가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쓰면은 ISP를 통해서 바로 AWS가 가진 네트워크로 트래픽이 라우팅됩니다. 매우 안정적이고 빠르게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어요. 구성이 참 쉽다고 했는데 이 화면이 바로 엑셀러레이터를 생성하는 화면이에요. 이름을 적고 리스너를 만듭니다. 리스너는 TCP, UDP 둘 다 가능하고요. 엔드포인트도 다양하게 AAB, NAB, ELP, EC2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매우 쉽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클래식 AB로는 사용이 안 되니까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이 저렴하다고 했는데 이 비용 부분은 참 괜찮습니다. 월 고정 요금이 있어요. 엑셀레이터 하나당 18불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테라바이트의 트래픽을 발생한다 치고 6테라바이트 정도가 이제 아웃바운드 트래픽이다 그러면은 6테라바이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해요. 이거는 AWS 사이트에 있는 가격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비용 계산할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그 자체도 매우 저렴해요. 저희가 이제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도입할 때 타사, CDN 업체들이겠죠. 에서 서비스하는, 판매하는 가속기도 검토를 했었어요. A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포트당 비용이 추가되기도 하고 어떤 서비스는 이제 커스텀 포트를 사용할 수 없는 80과 443 같은 웹 서비스만 가능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저희가 검토할 당시 저희 기준에서는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 최대 5배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많이들 쓰는 그런 가속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았어요. 이 경우는 CDN 업체 기존 사용하는 CDN 업체의 계약 내용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적용 효과, 저희가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장표를 좀 준비했어요. 엑셀러레이터를 구성하기 전에 저희 라토 13과 그 클래식 AB를 사용한 그런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도입하고 나서는 엔드포인트를 기준으로 EC2나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고 AAB를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바뀌게 돼요. 이 자체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구성에 어려움도 없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게 과연 얼마나 빨라지고 얼마나 안정적이 되는지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 테스트한 라이브 워크로드를 가지고 테스트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오레곤에 있는 저희 VM EC2로 이제 테스트를 한 것 결과인데요. 평균적으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160ms 정도의 레이턴시가 발생하고요. 홉은 30개 정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했을 경우 홉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130ms 정도의 평균 속도가 나왔어요. 이거를 저희 라이브 워크로드에서 실제 게임 서버를 대상으로 A/B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최대 15회 정도가량의 그 지연이 발생했어요. 저희가 지연 기준으로 삼은 거는 게임 서버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의 트래픽이 3초 이상 지연하는 카운트를 세놨습니다. 유저별로. 근데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절반 이하로 이게 개선이 됐어요.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드리자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9배의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개선이죠.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가속계라는 서비스 특성상 앱노멀 라우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밀조밀 여러 국가가 모여 있으면서 엣지 로케이션도 그 지역이 아닌 클라이언트가 위치한 가장 인접 지역이 아닌 다른 데로 라우팅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도입할 적에 주요 서비스 국가에서 앱노멀 라우팅이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엑셀러레이터를 적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클래식 AB를 사용하는 환경일 거예요. 왜냐하면 클래식 AB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AB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AAB로 바꾸는 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AWS 콘솔에서 마이그레이션 마법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AB로 수동으로 꾸려놔도 돼요. 거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대상 그룹 인스턴스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정도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DNSTTL이 60초로 박혀있기 때문에 그 설정 값에 따라서 예전 클래식 AB로 라우팅되는 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계속 AAB 쪽으로 넘기는 그런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냥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가진 미션들은 AWS 환경의 모든 글로벌 서비스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탑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그룹 정책이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바일 서비스들이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클래식 AB를 사용하는 것들도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 AB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 발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자면은 매우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다양한 엔드포인트를 구성할 수 있으면서 저렴하기까지 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는 여러분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을 발표하게 된 야놀자 송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제를 보시고 야놀자와 IoT를 쉽게 연관짓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야놀자가 왜 IoT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AWS IoT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축 사례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놀자가 창업했던 15년 전을 돌이켜보면 단순한 후기 제공 정도의 기능만 존재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통해서 온라인 가격 비교 등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이죠. 하지만 호텔에 도착한 이후의 경험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업의 속성 때문인데요. 호텔업은 숙박 정보를 기준으로 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산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인트라넷 형태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고객과 호텔 간의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온 오프라인 경험을 이어갈 수 있고 모바일로 호텔 서비스를 신청하고 객실 장치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호텔은 데이터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서비스와 연동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바이스의 IoT화가 필요합니다. 디바이스를 IoT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 없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로그인이 없기 때문에 디바이스는 자체적으로 인증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해킹에 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방문하여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원격 지원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통, 설치, 관리 등 주로 제조사에서 하는 고민이 추가됩니다. 저희는 AWS IoT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AWS IoT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도도 높고 제공하는 기능도 다채롭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X509 인증서 지원부터 디바이스의 원격 연결을 지원하는 시큐어 터널링까지 제공합니다. 오히려 기능이 많고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활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인증과 보안입니다. 호텔 객실마다 들어가는 디바이스 수와 설치 과정을 생각해 보면 디바이스 구동 시 스스로 인증 프로세스를 구동하는 형태의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AWS IoT는 디바이스 레지스트를 지원하는데 빨간색 박스로 표현한 것처럼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지 않은 디바이스는 연결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박스에 표현한 것처럼 디바이스에 설정된 속성을 이용하여 토픽 호출 권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이용해서 디바이스의 인증 요청 권한만 할당한 인증서를 심어 내보내고 연결에 성공하면 정식 인증서를 할당해서 전송한 후 인증서 전송 완료 속성을 할당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할 경우 사람의 개입 없이 디바이스의 개별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고 인증서를 탈취하려고 할 경우 재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방식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로그일 텐데요. IoT에서 활용하는 MQTT 프로토콜은 펍섭 모델을 사용해서 토픽이 발생하면 수신자를 검색하여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로그는 수신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저장소로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베이직 인제스트라는 기능은 브로커를 바이패스하고 바로 액션을 트리거시키기 때문에 REST API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토픽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 스트림과 쉽게 연결되어서 로그 입수 파이프라인 구성에 활용했습니다. 사용량은 클라우드와치 매트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그라파나를 통해 대시보드를 설정하여 구현했습니다. 다이나믹 띵 그룹은 디바이스의 속성 변화에 따라 그룹 참여 여부가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이상 디바이스를 표현하는 그룹을 만들어 쉽게 감시가 가능합니다. 원격 지원은 시큐어 터널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저희가 IoT 서비스를 준비하던 초기에는 없던 기능인데요. 당시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장치를 교체하고 수거해서 문제를 파악해야 했었습니다. 시큐어 터널링 도입 이후 원격으로 디버그가 가능해져서 현장 출동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은 전부 디바이스 관리와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낯선 부분을 풀어가려다 보니 막상 서비스에는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보 전진을 위해 IoT 솔루션을 먼저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IoT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바이스의 관리, 인증, 로깅처럼 IoT에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가장 큰 도입 효과는 서비스와 디바이스 관리 분리입니다. 서비스 개발자는 IoT에 대해 몰라도 되고 서비스 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시한 IoT 서비스는 2개인데요. 객실 관리 시스템인 Y+ GRMS와 비대면 솔루션인 Y+ 키오스크입니다. RMS는 객실에서 카드키를 넣으면 객실에 전원이 인가되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객실 제어 콘솔에서 벽면을 따라 케이블로 프론트 데스크나 전산실로 연결이 된 형태였습니다. 여기에 IoT를 적용해서 케이블 매설 없이 디바이스가 온라인으로 상태를 보고하고 모바일로 고객이 제어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구조도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앱 요청을 IoT를 통해 디바이스에 반영하고 디바이스에서 레포트되는 사항을 AWS 앱싱크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서비스 영역과 IoT 영역이 분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례 소개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roducing Yanolja Y Flux. Are you fed up with the time waiting after you arrived at the destination early? With Y Flux, you can expect sooner check-ins. If the room is prepared in advance, you can make an early check-in regardless of the time scheduled for check-in. YFlux members can go through reservation check, room assignment, and ID check in 5 seconds without the need to receive help from a hotel staff and complete the check-in process quick and easy. On-site reservation customers can also make payment by following the instructions on the kiosk. Additional items needed during your stay can be easily purchased from the YFlux vending machine whenever you need without the need for calling a hotel staff or going out the hotel borders. YFlux automatically recognizes the floor the customer is staying and brings the customer to the floor directly without contacting the card key or selecting the floor. Upon completion of a check-in, a smart key is issued via message. There's no worries in losing a physical key card or any errors. The movement of your fingers and your words control the room. Even if a hotel staff doesn't provide service directly, YFlux AI service communicates with you directly and provides you with necessary information. It becomes your guide in enjoying the services you need the most. If you feel too lazy to go out, you can order breakfast through room service in your bed. Even if you don't know the local language, you don't need to make a call, make questions and answers, and select the menu you want. No more checkouts that wait for a staff's room check. Enjoy the checkout made with a single click without visiting the front at the time you want. 발표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AWS IoT를 활용하면서 느낀 점과 간단한 팁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픽 구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구현하시려는 서비스에 펍선 모델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라면 베이직 인젝스를 활용해서 리퀘스트 리스폰스와 유사한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IoT 디바이스라고 IoT 관련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oT 관련 기술의 전제는 저전력 로우엔드인데 상전의 암급만 돼도 제약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MQTT와 HTTP를 섞었으니까 디자인이 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정보를 잘 팔로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표에 나열한 항목들은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없던 기능들인데요. 관련 지원이 빠르게 확장됩니다. 지원되는 기능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안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AWS 엔드유저 컴퓨팅으로 고객의 서비스를 개선한 케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주제로 오늘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및 IT를 위한 리모트 접속의 트렌드, 그리고 아마존 워크스페이스와 앱스트림 2.0을 도입한 국내 고객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AWS SSO로 인증을 구성한 아마존 앱스트림 2.0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및 IT를 위한 리모트 접속의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원격 근무 및 비대면 시장이 성장하고 기업 역시 스마트 워크제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 없는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근무 솔루션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높은 보안성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재택근무 솔루션은 아마존 워크스페이스, 앱스트림 2.0, 워크독스, 아마존 차임, 아마존 커넥트, 클라이언트 VPN이 있습니다.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한 국내 고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버추얼 데스크탑 솔루션입니다.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한 재택근무 콜센터를 성공적으로 구성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콜센터에 원격 근무 요구가 생기고 안정적으로 보이스와 CRM을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량이 늘어나서 추가적인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프로비저닝 없이 실시간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직원의 업무 시간에 따라 시간당 과금 및 월별 과금제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고 업무량에 따라서 다양한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접속 환경 예시입니다. 재택 중인 콜센터 직원은 워크스페이스 환경을 통한 음성 미디어와 CRM을 전달받습니다. 또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띵 클라이언트를 직원에게 배포하고 이를 통해서는 로컬 브라우저의 접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앱스트림 2.0을 도입한 국내 고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앱스트림 2.0은 어플리케이션과 데스크탑 스트리밍을 스트리밍하는 솔루션입니다. 클라우드에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이 위치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앱스트림 2.0을 도입한 3가지 국내 대표 고객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사 개발자들에게 아마존 개발 환경을 접속을 위한 베스턴 호스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HTML5 기반의 브라우저 접속으로 클라이언트의 설치 없이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사뮤어 기반의 인증으로 간편한 인증 절차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ISMS 인증을 위해서 고객 관련 데이터를 접속하는 IT 어드민과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상 환경을 제공하는 사례입니다. 외주 업체 혹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가상 환경을 제공하여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고객은 삼성 엔지니어링, 지누스, 대한안과협회 등이 있습니다. 앱스트림 2.0의 서비스 플로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이 이미지 빌더를 접속하여 이미지 생성을 하고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플릿을 만듭니다. 이 플릿은 실질적인 EC2로서 스케일링 폴리시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스택은 사용자를 할당하는 포인트로서 사용자 관련한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AWS SSO를 이용한 아마존 앱스트림 2.0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SSO에서 제공하는 URL로 접속을 시도합니다. 우선 접속을 하고 나면 AD, 액티브 디렉토리에 이미 만들어진 유저네임, 유저10 이미 제가 만들어 놓았고요. 거기에서 패스워드로 제가 입력을 해서 인증을 시도를 하고 나면 첫 번째 페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아마존 앱스트림 2.0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미리 퍼블리싱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로 추가적인 인증 없이 바로 앱스트림의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퍼블리싱 해놓은 거는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제가 데스크탑을 바로 클릭했습니다. 데스크탑 클릭 후에 바로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릿이라는 EC2로 바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바로 한 10초 정도 걸리게 되고요. 이미 제가 인스턴스를 띄워놨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로그인을 하고 나면 전체 데스크탑을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스크탑 화면을 했기 때문에 바로 데스크탑을 바로 전체를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랭귀지를 지원을 하고요. 특히 제가 만약에 한글에서 다른 랭귀지로 바꿨을 때는 한글의 IME가 없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다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글의 IME가 다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한 파일 같은 걸 저장할 수 있는 폴더가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노트패드 플러스를 열어서 실제 글자의 입력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전환해서 다시 한글 입력이 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 입력에 문제가 없죠. 그리고 스트리밍 모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 모드라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느리다는 평가가 나올 때 실제 엔드 유저가 직관적으로 얼마만큼의 레이턴시와 얼마만큼의 밴드위스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바로 볼 수 있는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제가 인스턴스를 싱가포르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80에서 90ms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밴드위스는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뭐 100K도 나올 수 있고 원맥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로그아웃을 하면서 데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AWS 엔드유저 컴퓨팅의 사용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행사 종료 후 강연 평가 및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